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암호화폐 전문 토크쇼 코인라이트의 윤송아입니다. 오늘도 유튜버 신두님 그리고 스펑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날씨가 변덕이 많았죠. 그런 비트코인도 어떻게 똑같이 날씨 따라가 버렸는데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컸던 게 아니고 해외적으로는 정세나 이제 경제적인 뉴스가 비트코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준 한 주가 됐는데 이번 주 한 주도 다이나믹하게 지나가는데 다음 주도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한번 지켜봅시다. 네. 근데 신두님 오늘 좀 왠지 슬퍼 보이세요. 아닙니다. 네, 스튜디오가 너무 추워갖고 반팔 입고서 진행하고 나가면 감기 몸살 기분이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비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스펑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말 롤러코스터 네. 같은 한 주였는데 사실 그 신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날씨와 비트코인이 좀 약간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좀 그 정말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정말 강력한 그 상승 추세를 달리다가 한 2, 3일, 뭐 이틀 사이에 네. 갑자기 뭐 한 20%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얼마나 변동성이 심하고 리스크가 높은지도 한번 또 다시 이제 긴장감을 절대 늦추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해 준 것 같고 좀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소식을 알아보는 코인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8월 9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점유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도 68, 9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현재 70%를 넘어선 거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스펑키님, 2017년도 불장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 점유율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흐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알트코인들의 존재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다시 왔으면 기도하고 있는 그 2017년도 황금 같은 불장이 네. 오면서부터 사실 알트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메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코인들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이 주도를 하고 비트코인 사실상 이거는 한물간 기술이다. 이거 한 7, 8년은 해먹었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면서 약간 알트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이면서 실제로 그 80%가 넘었던 그 비트코인 점유율이 그냥 한 50%까지 갔다가 60% 갔다가 최종적으로 30%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약 70%, 비트코인이 30%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제 원위치를 찾아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알트코인들이 정말 다양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정말 수천 개의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좀 약간 대응을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좀 근접한 코인들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말 그대로 네. 지금 시총 2위를 달리고 이더리움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거꾸로졌고 리플도 한번 시도를 그쵸. 했다가 잘못됐고 또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 시도를 했었고 골고루 차례대로 좀 왕관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왕자. 네. 완전 그 올랐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돼가지고 네. 다시 몸위치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시도를 하다가 헤딩을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또 알트코인 시장에 또 어떻게 보면 좀 하락장도 좀 지속되고 있고 비트코인 결국에는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몰리면서 원위치로 복구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또 좀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이 이제 70%에 가까워졌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USDT, 원래 있었던 그 테더, 그 다음에 트루 USD, 그 다음에 USDC,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사실 알트코인에 분류가 되고 있고 그쪽에 여러 가지 점유율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총들이 상당히 커요. 그 스테이블 코인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렇게 폭락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코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추가로 생성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80%에 근접하지 않았나 그런 식의 분석도 나오면서 원위치 드디어 당연히 올 때를 왔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원위치의 점유율을 찾아간 것만큼 전고점도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비트코인 점유율이 30%까지 내려갔었고 또 정말 비트코인이 끝났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제 다시 70%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스포키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예, 우리가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좋은 지표를 하나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80%나 90%를 육박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성장을 했었던 게 지금 이 자료로 지금 나왔고 아까 차트가 나왔더라고요. 나왔고 다시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30%가 내려갔을 때 전체 시장이 폭락장이 왔다는 걸 우리가 폭락장이 와야만 비트코인 점유율이 다시 이전 수치인 70%, 80%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트가 비정상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알트 쪽으로 자금 전이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일지 그게 2달 있다일지 3달 있다일지 모르지만 50%보다 60%, 60%보다 70%. 이전에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90%, 80%에서 비트코인보다 알트들의 성장세가 더 나왔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지금 볼 때 점유율이 70%를 넘어가기 직전 상황이 만약에 이것만 잘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알트가 성장을 못했는데 최근에 네. 알트 성장세로 다시 한번 자금이 이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지표로만 볼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거는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까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점유율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알트코인 점유율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법정화폐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알트코인 점유율로 왜냐면 스테이블이라는 코인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를 알트로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펀키님 분석대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오히려 80%가 넘어갔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넘어갔다고 본다 그러면 최근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적정선을 한계치, 임계점을 넘어가면 충분히 연말 전에 좋은 알트 쪽에 좋은 소식이 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냥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준 근거는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가총액하고 다른 부대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제 첨삭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요 자료만 봐서 분석을 할 때는 만약에 알트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비트가 여기서 지분율만 5%, 10%만 더 끌어올리면 그 스테이블 지분율을 비트로 가져가면 90%에 육박하는 예전 전설의 그 점유율과 근접해진다. 그러면 결국엔 알트코인 쪽으로도 자본 전이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한번 섞이는 분석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새롭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투자자들은요, 유독 비트코인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뭐 사실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뭐부터 사셨어요? 비트코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비트코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맞아요. 뭐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저건 뭘까? 쟤는 왜 이렇게 쌀까? 하다가 리플도 쳐다보게 되고 이더리움도 쳐다보게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암호화폐 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친숙하게 느껴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만큼 그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고 보통 이 시장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알트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듣고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가들이 이제 착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비트코인만 하는데 나는 다른 것도 아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 뭐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함정에 빠져서 여러 가지 더 큰 자금을 이제 날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보통 이제 처음 입문하게 될 때 자체가 그 비트코인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거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느끼면서 수익을 이제 보다 보면은 사람이란 게 또 욕심이 생겨요. 네. 그러면 그 변동폭이 더 큰 알트코인들을 또 찾게 되고 이제 욕심이란 게 끝이 없는 만큼 계속 더 좋은 기회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알트 버블이 생기는 건데 네. 뭐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투자가들이 아직 모든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처음에 입문하게 되는 게 맞고 제가 약간 이런 질문도 가끔 드려요. 그럼 비트코인 말고 다른 비트코인도 있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무슨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맞아요. 먼저 오르고 비트코인 뭐 저 무슨 네. 이더리움이라는 비트코인도 있던데 막 그러네요. 그런 질문들도 약간 꼬리니들에게 제가 받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브랜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굴리고 있는 자산 규모도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 여러 가지 헤지펀드라든지 캐피털사들이 그 굴리는 자금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사실 비트코인 말고는 없어요. 지금 2위가 이더리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이랑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말고는 달리 뭔가 그렇게 거래를 이루는 상품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돼 가고 있는 시가총액이 충분히 큰 그런 그 코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다들 너도 나도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약간 그런 현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가 몰리는 이유가 알트코인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스펀키님이 너무나 잘 말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네. 이제 우리가 금을 사는 이유가 위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만약 전쟁 위기가 온다면 금을 사는 이유가 이 금을 가지고 가갖고 제가 뭐 독일을 가든 아니면 스페인을 가든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가든 뭘로 법정화폐나 달러로 충분히 쉽게 바꿀 수 있단 그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마찬가지로 화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아니면 자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알트코인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유사시에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홍콩 사태가 좀 그런 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자산을 빨리 매각에 돼서 나갔는데 알트코인을 갖고 나갔더니 그 나라에서 바꿔주지 않는 이렇게 되면 내 자산이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돈으로 환전이 안 되는 순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어디를 나가도 이게 그 나라의 법정화폐라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달러로 교환이 되는 그렇게 유동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당연히 지금 뭐 암호화폐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일반인들은 지금 자금 사정이 얼어붙어 있고 그다음에 신규 유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해외는 뭐 개인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해외 주식 투자는 다 기관이 라이센스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라이센스 기관에 돈을 맡겨서 그 기관이 대리 투자해 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자금의 유동성을 언제든 달러로 바꿔야 되는 투자은행이나 투자사들은 다른 코인들은 달러나 법정화폐로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오로지 그분들에게는 비트코인만 매수 매도가 돼서 그게 현금 유동성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과 같다는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내가 유사시에 이 금을 갖고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그 나라 법정화폐로 바꿔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 이외에는 지금 그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거의 없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로 뭐 제약이 좀 아직 있고 이더리움이 전 세계에서 뭐 비트코인처럼 통용된다고 아직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화폐 개념보다는 또 기술의 개념이 많이 이더리움은 들어있다 보니까 또 접근하는 측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오로지 비트코인만이 어디 가서든 화폐로 바꿔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비트코인의 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해보면 눈에 띄는 점은 그 2017년도 당시에는 이게 사기냐 도박이냐의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골드 이런 별명이 정말 많이 비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금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금처럼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금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여러 가지 그런 그 금융 상품들의 헤지 상품으로서 금이 어떻게 보면 뭐 독보적 1위의 자리에는 뭐 역사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있었거든요. 모든 금융 위기 때마다 이제 네.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반대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전 세계적인 이제 헤지 펀드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자체를 하나의 최고의 헤지 상품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이제 시대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 번의 거품 구간도 지나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최근 기사인데 아르헨티나가 또 갑자기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네, 그쵸. 아르헨티나 화폐가 또 엄청난 폭락이 이루면서 그 증권 시장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 고점의 2배 가격까지 올라갔어요. 와, 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난리가 네, 난 거네요. 지금 가격이 2배가 아니라 전 고점의 2배가 올랐어요. 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매번 무슨 나라 특정 나라가 경제 위기에 들어갈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거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뉴스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 이게 자료가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 금융 위기의 턱걸이에 있다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증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헤지 상품으로서 금과 뭐 은 더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품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쵸. 제가 이제 헤지펀드들의 이제 피치덱과 자료들까지도 이제 받아서 보면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에 비트코인이 무조건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빠질 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뭐
저희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깊숙하게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자본의 큰 비중인 아니지만 보통 뭐 한 2%, 3%, 한 5%? 근데 보통 분산을 많이 해놓거든요. 헤지펀드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각종 국가들의 화폐들, 그다음에 이제 금, 뭐 기타 등등 하는데 비트코인이 거기 자리를 포지셔닝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디지털 골드 네. 뭐 말 그대로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회복을 해 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좀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요, 이더리움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 알트코인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왜냐면 이더리움이 하락하면 왜 모든 알트를 대변하는 듯이 글을 썼냐면 네. 이게 이제 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화폐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은 기술적인 개념이에요. 금융기술이든 여러 가지 기술권, 뭐 이더리움 안에서 게임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많이 하시는 SNS, 인스타 같은 거를 블록체인에 놓고서 보상 관계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이더리움이 총 집합체고 그다음에 카카오 콜레이튼이 또 그런 집합체인데 그러니까 경쟁 모델이 되는데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이더리움 자체가 모든 알트코인을 대변한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네. 왜냐면 이더리움 안에서 구현을 하거나 이더리움에서 메인넷을 해서 나가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더리움이 만약에 몰락을 한다 그러면 기술의 몰락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오류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술을 생각보다 너네가 그거 될 수 있다고 얘기해갖고 가격이 뭐 이더리움이 250만 원까지 갔던 거 아니냐, 네. 애널리스트는 그 얘기인데 사실은 그 기술을 못 보여주니까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예.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신라젠과 같은 겁니다. 예. 최근에 신라젠 사태하고 같은 건데 될 줄 알고 신약이 나올 줄 알고 샀는데 신약이 안 나오네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단 이더리움이 이 기술을 못한다고 해서 모든 알트의 종말을 얘기하기는 무리인 게 뭐냐면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기술을 구현할지도 모르는 삼성이라든가 그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기술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리고 뭐 IBM이라든가 이런 기술진이 왔을 때 이더리움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기술을 구현한다 그러면 생태계가 구성이 바뀌는 거죠. 네. 이더리움이 망한다고 해서 알트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쪽 생태계가 급격하게 커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한때는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알트코인이 아니라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냐, 비트코인과 맞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틀려졌는데요. 이 이더리움의 점유율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점유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2위 자리를 계속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그 상위권 빅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자리를 한 번씩 도전을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에 도전했을 때 네. 잠깐 이더리움이 뒤로 물러났었고 그래서 3위까지 갔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리플도 도전을 했을 때 잠깐 이더리움이 빠졌다가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직도 계속 많이 쓰이고 있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라지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거기에다가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그 거래소들이라고 쳤을 때 모든 거래소에 똑같이 상장이 돼 있고 거래가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법정 화폐로서 이게 교환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의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량은 만들어지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나라에 어떻게 보면 로컬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 네. 거래소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상장돼 있는 코인들은 결국에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사라질 일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상 리플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리플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이제 네. 많이 들고 계시죠? 갑자기 탄성이 나오는데 이거 불안합니다. 아니 근데 리플이 결국에는 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모든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사실 리플이 전송 속도도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펀드들이라든지 나라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전송시킬 때 비트코인보다 리플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등 상위권 이제 뭐 이오스도 그쪽 라인에 좀 어느 정도 합류를 하고 있고
뭐 토론이 이제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의 성공 여지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암호화폐로서 그게 활용이 되면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로컬 거래소들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거래소,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 남미에서 제일 큰 거래소들, 뭐 러시아, 네. 유럽, 뭐 기타 등등 모든 거래소에 똑같이 상장돼 있는 코인 그런 약간 그 인프라를 갖춘 코인들은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정말 높잖아요. 그런데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네. 최고점에서 하락을 할 때 달러 기준으로 2만 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13,700달러까지 갔었나요? 최고점이? 네. 그걸 계산으로 보면 비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불장은 아니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 개를 갖고 있어도 한 개가 하나로 1,600만 원 돈이 되는데 그러면 뭐 지금 2만 달러면 환율 기준으로 2,400만 원 정도 돼요. 내가 1,700만 원을 들여서 700만 원뿐이 못 먹을 수도 있겠다. 큰 돈인데 사실 원래 큰 돈이지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 돈도 나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 1,700만 원어치 산다 그러면 고점을 도달한다고 봤을 때 지금 300원짜리가 4,500원을 가려면 15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는 이제 계산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1,700 곱하기 15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선. 그러니까 1,700 곱하기 15가 내가 버는 돈이 그게 아니면 1,700 곱하기 0.3 정도 하는 게 내가 더 수익률이 좋을까 생각하니까 자기도 비트코인이 좋은 건 알지만 투자는 리플로 가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사람이. 근데 듣다 보니까 그건 약간 도박적인 그런 심리가 들어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욕심이죠, 뭐. 사람들 다 그냥 돈. 아니, 알트코인 시장을 만든 게 사실 인간의 욕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이 뭐 단기간에 막 5배, 10배, 20배, 뭐. 그쵸. 하다못해 뭐 100배까지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2017년도에 뭐 특정 알트코인을 살 때 뭐 이거 해봤자 2~3배밖에 안 오를 텐데. 약간 거의 당연시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 네. 돈 버는 게 쉬워서 야 2~3배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하러 투자해? 저거가 10배 가능성이 있는데 10배는 최소 10배는 해야지 뭐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요. 기존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서는 연간 한 20% 30% 해도 대박이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라고 30%가 대박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알트코인을 봤을 때 200, 300%가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 최소 1000%다.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요. 인간의 말도 안 되는 욕심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정 상품이 알트코인이 5배가 올라도 사도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5배 올랐는데 올라오면은 단기간에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그걸 또 사요. 그럼 그게 또 10배를 더 가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복이 일어나면서 거의 뭐 인간이 욕심이 얼마나 정말 끝이 없는지를 좀 증명해준 하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두 분은 지금 비트코인의 이 점유율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을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는 역사적인 히스토리 차트를 보면 전체 70~80% 하락장이 오고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네. 알트가 그러면 뭐 옛날엔 점유율이 비트가 90%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알트가 몇 개 없었어요. 10개도 없었던 시대도 있고 뭐 지금처럼 2,000개 가까이 되는 시대는 처음 맞는 시대고 처음 보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에 큰 의미를 줄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요번에 2만 달러를 넘어가고 그걸 뚫어내는 다음부터 기대를 받는 알트코인들의 자본 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갈 때까지 알트들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뭐 큰 기대가 없었는데 500만 원을 뚫어낸 순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게 더 이상 오를 수가 있겠냐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보단 단순히 계산해도 초등학생 계산해도 이미 이거는 가격을 회복했고 회복을 못한 밑에 가격 코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이제 본전은 했으니 여기서 일부는 알트를 투자를 해야겠다는 심리가 나오는 거고 비트코인이 거기보다 더 전고점보다 높게 올라갔을 때 한계점에 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2017년 차트를 봐도 똑같은 게 비트코인이 지분율이 80% 그다음에 30%까지 떨어지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지분율이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판단하는 자본들이 알트로 이제 자본 전이를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우리 전고점 기준치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리 고래라고 해도 수익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판단을 했을 때 이거냐 저거냐에 판단할 때 지금은 아직은 비트코인이 저는 요번에 비트코인이 오른 걸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로 올랐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세 불안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복합돼서 비트코인 올렸는데 비트코인이 전고점 갈 때쯤 되면 아마 ETF든 팩트든 그다음에 내년부터 라이센스 제도를 뭐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 이런 얘기를만 건드려 준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시험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2017년처럼 알트를 자본주의를 일으켜주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결국은 떨어질 거다. 떨어지고 생각하는 쪽이네. 알트코인이 더 올라올 거다. 그렇죠. 반복이기 때문에. 스펀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계속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이클은 무조건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 돌파를 한다는 거는 기존의 점유율이 뭐 고점이 8에서 90% 사이였다면 뭐 95%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너무 집중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풀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비트코인이 그만큼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높을 거라는 뜻이고 이게 과매수가 된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그 자금이 어디론가는 이제 풀리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또 알트코인들로 이렇게 분산되면서 투자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반복하고 저는 2017년도에 있었던 불장이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세가요 하룻밤 만에 10%나 하락했나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항상 뭐 저도 이제 예전에는 잘 흘려들었던 뉴스 중에 펀더멘탈이나 뭐 기초 체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주식에도 그렇고 기업 평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내년부터 뭐 올림픽, 도쿄올림픽을 해서 거기서 뭐 최소한 쓴다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이거를 앞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뉴스가 아닌데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의 무슨 호재나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스폰키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투자 회사들이 해칭하는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외부 작용, 반작용, 작용에 의해서 가격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줄 만한 뉴스들, 그러니까 팩트라든가 ETF 승인이라든가 요런 우리나라에서 뭐 거래소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뉴스들만 나와주면 상당히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뉴스들이 지금 받쳐주질 못하고 그냥 뭐 미중 무역 전쟁 사실 암호화폐하고 미중 무역 전쟁하고 연관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인데 결국 그런 얘기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오르다 보니까 솔직히 그게 비트코인이 실제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무역거래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제 시장에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부 요소가 자꾸 비트코인을 때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한 가격 변동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좀 어땠나요? 뭐 최악이죠 다. 지금 뭐 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켓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더리움과 리플의 지금 가격은 2017년도 초에 불장 시작하기 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2년 만에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실 2017년도 이제 한 초부터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한 50%대로 한번 떨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 60% 정도가 이제 고점으로 막 측정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 이미 70% 그때보다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그 이하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또 차트를 봐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길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리플, 뭐 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등 뭐 메이저 코인들도 다 많이 지금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알트코인 가격 추이 각각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아까 이제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이 거의 전고점 근처를 회복을 해줘야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알트를 사는 뭐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아주 간단하게 2017년 장과 동일하게 가면 돼요. 얘기는 뭐냐면 고로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입출금이 완전히 풀려서
누구나 다시 계좌를 개설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장이 닫혔던 중국 시장이 부분적이라도 열리게 된다 그러면 자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유동성을 갖고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만 유독 소액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로 인해서 알트를 많이 사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시장이 확대돼도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는 오르지 않아요. 결국에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아까 스pon키님이 말한 메이저 코인 위주로는 짜줘요.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에서 ICO를 해갖고 성장한 코인들, 그런 건 아예 거래 대상조차도 없고 거래소 상장 자체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 거래소 보면 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뭐 리플 이런 거 말고 다른 코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시면 외국인만 전용으로 들어가서 하는 카지노가 있듯이 네. 거래소도 외국인 전용이 들어가서 하는 데는 코인이 많아요. 자국민이,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민이 하는 거래소는 거래 제한되어 있는 코인이 거의 7종, 6종, 없는 데는 2종뿐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여러 개 거래되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뭐 비트파이넥스, 그다음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거래소들이 미국 거래소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거래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뉴욕 뭐 증권법을 준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법을 준수하는 거래소는 아쉽지만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코인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확대 개편된다면 메이저 코인들이 안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본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는 확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 코인들은 거래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스펀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코인 하이라이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한 승인을 또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ETF는 또 뭐고, 비트코인은 ETF를 왜 신청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증권거래소라는 거는 그냥 자산 투자를 하면서, 아주 간단해요. 미국은 이제 투자 관련법을 할 때 중요한 건 그냥 투자가의 권익보호예요. 그 권익보호가 소비자 보호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기관이 SEC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ETF 같은 거는 상품,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우리 시골의 분들이 나는 예금을 한 줄 알았는데 미국의 펀드에 투자를 해갖고 망했다고 막 뉴스에 나와서 이제 다큐에 나와갖고 막 성토하신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은행 직원, 잘 모르니까 은행 직원한테 맡긴 거죠. 나는 그냥 예금으로 하는데, 아버님 예금이 5%인데 이거는 7%짜리가 있습니다. 예금이라고 투자를 했는데 예금이 아니라 사실상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이에요. 그냥 파생 상품 같은 건데, 그런 상품을 만드는데 SEC가 자꾸 반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은행이 만약에 ETF 승인 신청을 낸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가 준 라이센스를 갖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얘네가 투자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반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네 가이드라인을 법적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한 기업들을 보면 가이드라인 없이, 투자 기준 없이 그냥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기네가 만들었던 자료로 ETF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근거 자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네가 법적 근거를 주고서 그 라이센스 제도에서 운영을 했던 기업이 아니고, 그냥 무주공산에서 운영했던 기업이 ETF 신청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내밀면 걔네 입장에서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벡트나 이런 대형 거래소 오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벡트는 SEC가 기존의 미국 증권법을 따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모은 자료는 SEC 쪽에서 함부로 반려를 못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숙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 아직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일본도 그렇고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위성은 얘기를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무턱대고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ETF가 승인 신청 안 나는 게 자꾸 이슈로 되는데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나요. 날 수 없는 거고, 단 SEC에서 ETF를 승인해 주는 건 벡트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다 아는 지금의 금융 질서를 따르는 프레임을 따르는 기업들이 ETF 신청을 냈을 때 그때는 가능하다. 근데 지금 재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그런 데에서 내는 거는 거기는 사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래소라고 보지만 네. 그냥 환전소밖에 안 돼요. 기존에 우리
그 금융권에서 볼 때는 환전소도 아니고 저거는 그냥 사기꾼 집단이라고 보는 데서 낸 자료를 갖고 승인 신청을 못 내면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ETF 승인을 연기하는 이유일까? 이게 도대체 근데 연기인지 아니면 거부의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날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실 때 정답을 네. 말씀하셨는데 자꾸 연기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계속 그냥 자꾸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가격의 시세와 그 원인, 시세가 올라갈 때는 그 원인을 찾고 싶고 왜 올라가냐,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지냐 하면서 뭔가 뉴스와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ETF의 그 어떻게 보면 거절되는 부분들과 연기되는 건요. 거의 뭐 매일같이 있는 일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신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속히 말해 듣보잡 기업들이 네. 계속 신청서를 넣고 있거든요. 그쵸. 당연히 거절당하는 거고 여러 가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연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ETF가 신청이 되고 연기를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게 올해 한 10월 달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안으로는 SEC에서 이제 연기가 아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 직전까지는 계속 거절 또는 연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어디에서부터 연기됐거나 하락된 뉴스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약간 끼워 맞추고 있지 않나.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자꾸 또 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ETF 승인이 또 왜 필요한 건가요? ETF 승인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ETF 승인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가서 코인을 살 수 있는, 우리은행 가서 코인을 살 수 있는, 아니면 증권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우리한테 그게 왜 좋냐?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가 업비트하고 국민은행 상호가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행하고 만약에 같이 암호화폐를 취급을 해요. 그러면 업비트에서 가서 비트코인을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거기가 안전하다고 믿지만 신규 투자가들은 걔네 보안성이나 걔네가 어떤 기업인지 기업의 이력도 없고 알 수가 없는데 국민은행에서는 한 번도 내 예금을 떼먹은 역사가 없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은행에 가서 취급하는 업소에 가서 취급을 하게 되고 국민은행의 또 매장 수가 오프든 온라인은 뭐 다 똑같지만 오프 매장도 많이 깔려 있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접근성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ETF 승인 신청을 국민들이 뭐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다 바라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하는데 뭐 업비트에서 코인빗에서 암호화폐를 하는데 코인빗을 몰라요. 업비트를 몰라요. 근데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데 뭐야 이거. 인식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걸어가다가 그쵸. 간판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네. 접근성도 쉽고. 그렇죠. 접근성도 쉽고 내가 믿는 은행에서 친숙한 은행에서 거래를 시작하네. 아 이거는 그럼 진짜로 암호화폐라는 게 앞으로 필요한 자산이 되는 보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네. 가져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하는 거죠. 뭐. 네, 그렇군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정확하게 맞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또 은행들 같은 경우는 만약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은 특정 커스토디얼 서비스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 거래소들은 해킹 당하면요 자기네 책임 안 진다는 문구만 온 사방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 해킹되면 님들 잘못,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쵸. 뭐 이거는 뭐 해킹 당할 위협과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관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저 약간의 쬐끄맣게 넣어놨죠. 네,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은행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없어질 거의 없는 여러 가지 개런티가 생길 거예요. 그게 이제 커스토리얼 서비스인데 사실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SEC가 이걸 승인 못하는 것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맨삭스나 뭐 JP모건에서 자기네가 그러면 그런 커스토디얼 담보 서비스를 만들겠다,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런 선방을 치고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줄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자산이 돼버리거든요. 해킹이 당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있는 금고에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털린다. 나머지 비트코인 홀더들한테 그게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삭제가 되면은 네. 유통량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없어지거나 이게 왜냐면 한정돼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그쵸. 근데 그만큼 다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개런티를 딱 은행들이 올리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이제 저렇게 내가 해킹을 당해서
코인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대형 투자자들이 큰 자금을 암호화폐로 밀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네, 다음은 코인이 실물 화폐처럼 사용되는 현장을 소개시켜드리는 코인캐스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VCR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찾아왔습니다.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벌써 핫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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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너무 더워. 여름 하면은 몸보신 생각나시죠? 몸보신의 대명사 바로 장어인데요. 벌써 비트코인으로 장어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 장어집 제가 오늘 찾아왔는데요. 같이 가보실까요? 짜잔, 바로 이것입니다. 꾹꾹꾹. 여기를 보면요, 보세요. 표창장이 엄청 많아요. 감사장도 있고요. 사장님, 여기 네. 표창장, 뭐 감사장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이게 다 뭔가요? 네, 이제 지역에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은 낮에 장사를 안 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뭐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디다 무슨 나도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부모님 대신해서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래됐네요. 네, 사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장어집을 하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장어집은 이제 3년 정도 됐고요. 장어는 어떤 장어가 좋은 장어인가요? 장어는 그래도 이게 너무 적어도 맛이 떨어지고요. 네. 이 정도 두께는 돼야 장어가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사장님 장어 맛을 보고 싶은데요. 사장님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맛있는 장어로 해서 제가 맛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다가 받게 되셨나요? 2017년이죠. 2017년에 이제 아시는 지인분께서 그때 비트코인을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저도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미 또 조금 올라 있었죠. 그쵸. 한 800만 원 됐을 때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마침 이제 그때 그 아는 지인 제 소개해 주신 분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 그럼 장어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신 분이 있으셨나요? 그때 그때 당시 10월하고 11월 2달 동안은 한 900만 원 정도를 결제를 했어요. 한 달에 한 400, 500 이런 정도 했었으니까. 네. 그때는 정말 돈 좀 벌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결제를 받아서 좀 수익을 본 부분이 있으신가요? 수익이 많았었죠. 그걸 이제 빼질 않고 그대로 놔두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네. 앞으로 그게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도 이제 아주 뭐 그걸 다 생각을 버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 화폐로서의 가치가 오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네, 비트코인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어에는 명이나물이 최고죠. 같이 넣나요? 그렇죠. 넣고 네. 또 이렇게 해서 네. 그래가지고 생강을 몇 조각에 딱 넣어서 그래서 쌈. 꼭 끓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 보네요. 그럼 사장님 언제까지 코인 결제를 받으실 예정인가요?
이게 없어진 한 계속 받아야죠. 과연 코인이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그러지 않을걸요. 계속 갈 겁니다. 저도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장님 앞으로도 더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이렇게 장어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어서 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올 하반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티징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의 암호화폐 명칭과 기능이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향후 클립을 통해서 금융, 콘텐츠, 게임 등의 블록체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티제로 관련 소식입니다. 티제로 증권형 토큰 거래는 그동안 공인 투자자에게만 한정이 됐지만 지난 12일부터 매매 제한 기한이 풀리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티제로 지분을 토큰화한 TGROP 토큰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전에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시길 바랄게요. 이 카카오의 암호화폐 지갑 저는 정말 많이 기대돼요. 많은 분들이 쓸 것 같아요. 네, 워낙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이다 보니까 사실 네. 카카오뱅크도 출시 그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이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 국민의 DB를 보유한 이 그 인프라를 구축한 그런 회사에서 이런 암호화폐 플랫폼을 본인들의 그 서비스 위에 얹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시장 자체에게 너무나도 큰 호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활용도 그리고 카카오가 얼마나 좀 약간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로 이 월렛들과 연관된 뭐 게임들이라든지 각종 서비스, 뭐 쇼핑몰도 뭐 여러 가지 그게 또 붙일 수가 있고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할 텐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신님도 호재로 보시죠? 호재로 보면서 좀 걱정도 됐죠. 왜냐면 암호화폐는 아직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빅PC가 없었거든요. 네. 스몰 PC에다가 패스트 PC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뭐 자본력이 많이 없는 기업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알트도 성장이 되게 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구글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갑자기 속도도 빠른 데다가 이제 거대 PC, 그러니까 카카오나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애들이 들어와 갖고 기존에 이제 작은 물고기들 집어 삼킬까 봐 걱정이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물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 서비스가 아직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저들이 갖고 있는 알트를 걱정할 시기는 아니지만 미국 쪽에 이제 거대 기업들, 월마트도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나왔고, 다 리브라는 알고 계시고 이런 기업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전까지 말고는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의 성장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트코인이 만약에 저성장에 빠지기 직전에 수익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 옛날처럼 뭐 100배, 1000배를 바랄 수가 없고 네. 본절이나 그 기준점을 잡아서 그 안에서 처리를 하고 이런 메이저 코인 쪽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스펀키님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또 시청자들께서 또 어떤 점 유념해야 될지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려요. 뭐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에 중심적으로 이제 그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만 쳐다보고 있고 또 비트코인만 쳐다보면은 또 사실 쳐다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뿐이니까. 근데 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만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할 게 없으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에 연연하면서 정말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그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함께 그 감정의 기복을 함께 하고 계신데 정말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발짝 물러나시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워낙 밝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좀 여유 있게 네.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또 다양한 이슈들로 정말 익사이팅한 한 주였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코인 라이트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